어디 갔어?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안 계시네. 어디 가시지? 그러게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네, 컴퓨터 속에서 튀어나온 최쌤입니다. 네. 얼굴만 튀어나오셨네요. 네, 저는 1010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인간입니다. 네. 오늘은 얼굴만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네. 렌더링 하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네, 제 몸은 이렇게 보시겠지만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유, 제가 지금 이 컴퓨터 세상 속에서 지금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매트릭스 세계인가요? 네, 매트릭스 세계에서 물리 엔진을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네, 현실 세계로 다시 네 렌더링이 된 거예요. 렌더링 됐습니다. 오늘은 28차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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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차시까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시험 전까지 아니죠. 29차신, 29차시 그러니까 마지막 차시는 플러스 알파. 마지막 차시를 어떻게 하시죠? 19 플러스 알파 정도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오늘이랑 다음 시간밖에 없는데 물리는 이제 한 단원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장난칠 때가 아니군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원자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은 일단 러더포드 모형까지 왔어요. 네. 러더포드 모형을 기준으로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 모형인 이제 보어 원자 모형을 하는 게 더 옳겠으나 이제 좀 난해한 면도 있고 이게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러더포드 모형으로 하겠습니다. 네. 원자는 일단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네. 네. 전자는 이제 E-로 표기를 하고 얘는 네. 전하량이 전기의 양,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하량이 -1e만큼 있습니다. 이 E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값입니다. 아하. 전자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1값이겠죠. 네. 1이고 마이너스를 가집니다. -1, E. 그리고 원자 핵 안에는 이제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마이너스를 가진 이 전자를 묶어두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 여기서 보면 이제 초록색 이 애들이 양성자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초록? 예, 노란색. 연두색 애들이. 연두색이었어요? 네. 노란색으로. 얘들은 이제 양성자, 프로톤 P 플러스로 표기를 합니다. 아하. 플러스 1만큼을 가져요. 전하량을. 그래서 전하와 이 전하량이 1대1로 대응합니다. 전자랑 네, 전자랑 1대 양이 크기가 다른데 전화는 같다는 게 좀 다른 신기해요. 입자인데 완전히. 그죠. 입자의 크기도 다르고 완전 다른 입자인데 네. 전하의 양은 정확하게 1대1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기하죠. 그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중성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성자는 그래요? 네, 중성자는 N으로 표기를 하고요. 뉴트론, 뉴트론. 네, 뉴트론입니다. 이 전하량이 없어요. 이런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성자 숫자는 사실 양성자와 보통은 비슷한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자인데 약간 더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동위원소라고 중성자가 더 하죠. 있으면 네네네. 중성자가 더 있으면 더 무겁고 그렇죠. 중성자가 적으면 가볍고.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횟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은 같으나 네. 중성자 수가 뭐 더 무거우면 단순히 무게가 더 무거운 애들이 있을 수 있죠. 물리적인 성질이 그렇죠. 다르겠네요. 그렇죠. 끓는 점이 다를 수 있고 무게가 다르고 질량이 다르고 그 화학적 성질은 이제 원자과 전자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전자가 이제 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는 달라도 네, 상관이 없다. 화학적 성질은 화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자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 사실 이것도 쪼갤 수가 있어요. 기본 입자를 좀 더 쪼갤 수가 있는데 이제 쿼크라고 하는 입자들이 있죠. 쿼크. 네, 들어는 보셨죠, 그죠? 네. 워낙에 유명한 업다운, 네. 업다운 뭐 이걸로 들었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네. 뭐 참 쿼크, 참 쿼크도 네. 있어요? 참 쿼크, 거짓 쿼크가 아니라 참 참 쿼크, 참이 차밍에서 나온 거예요. 매력. 네. 참. 네, 스트레인지 쿼크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등등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배우겠습니다. 네, 안 배우고 네. 일단 이 쿼크는 쪼개서 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어 있어요.
엄청난 고에너지 상태로 애들 부딪혔을 때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온 애들이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 뭐 원자, 원소로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 일단 원소 물어보면 뭐 양성자, 중성자들 가지고 원자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작은 거는 별 필요 없다. 필요는 있지만 여기서는 네, 우리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네. 안 다루겠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등장하는 애들이 아니니까요. 나도 모른다. 안다고도 할 수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 없고 예. 네. 아직 이 과학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다 가설이니까요. 또 그렇죠. 네네.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증명이 되지만요. 네, 표준 이론이라고 있긴 네. 있지만 사실 뭐 정설입니다. 네. 이 전기력,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끼리 서로 이제 당기고 있는 것 덕분에 이게 묶여 있고 서로 돌고 있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전기력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전기력은 사실 이런 원자, 핵, 그러니까 양성자, 그리고 전자 이 외에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는 그래서 전기력을 이런 원자의 수준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쿨롱의 법칙까지 갈 건데 어떤 전하를 가진 어떤 입자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어떤 힘을 미치는가 어떻게 미치는가 그걸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 쿨롱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이 쿨롱이 실험. FNG. 쿨롱의 실험인가요? 워낙에 뭐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이라서 누구 이름이 붙지는 않았어요. 아이, 마찰 쿨롱. 전기. 아이고, 쿨롱. 네, 마찰 전기 실험입니다. 쿨롱. 쿨롱 네. 조회수가 네. 오늘도 시뮬레이션 하나 열어볼게요. 마찰 전기. 일반적으로 뭐 그냥 딱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찰 전기 뭐 정전기라고 도 정전기. 부르죠. 이 정지에 있는 전기들, 머물러 있는 전기들이라서 정전기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보통 풍선 같은 거 되게 막 번거롭게 막 달라붙고 막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풍선 네, 네. 표면에 뭐 먼지가 달라붙기도 하고 네네. 머리카락 달라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마찰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1대1로 다 대응되어 있는 멀리서 보기에는 플러스를 띄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띄는 것도 아닌 이런 애들로 보이지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어떤 편차가 생기게 되면 그 플러스의 힘 또는 마이너스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편차가 생기게 하는 방법, 이 마찰을 일으켜서 전자를 더 좋아하는 애들, 더 갖고 싶어하는 애들이 전자를 몰아서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찰을 하면 전자를 더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가져가 버리네요. 네, 전문 용어로 떼벼갑니다. 떼벼가면 떼벼간다. 떼벼갑니다. 세벼가는 것보다 좀 더 폭력적인 의미죠. 네, 떼벼갑니다. 이렇게 떼벼가면은 떼벼서 세벼간다. 네, 이렇게 강도지를 네. 말하는 거예요? 네, 강도 맞습니다. 생기를 말하는 네네네. 거예요? 떼벼가면은 예. 럽이랑 디프랑 그거 차이인가 보네. 맞습니다. 네. 강도와 도둑의 차이죠. 네. 떼벼가게 되면은 이 멈춰 있는 전기들이에요. 이 애들이 지금 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들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하나는 저기 옷은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되고 플러스로 대전됐다고 하죠. 풍선은 마이너스가 더 많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얘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들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슉 끌어당기죠.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풍선 같은 게 막 달라붙는 현상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정전기가 잘 만들어지는 물체들이니까요. 신기하다. 정말요? 네? 아니, 이 프로그램이 신기하다. 네, 프로그램이 신기. 네. F11 누르고 하시죠. 이거를 부도체들끼리가 아니라 네. 도체에 가까이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봐. 도체에 가까이 붙이면 도체는 전자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들이 가까이 오니까 약간 한쪽으로 비켜선 거 보이죠? 보니까 움직이네요. 도망가죠. 전자들이. 그래요? 네, 도망가죠. 이렇게 요렇게 하면서 이 금속에도 약간의 플러스를 띄는 쪽, 마이너스를 더 많이 띄는 쪽 이게 또 갈라지게 되죠. 전하를 띄고 있는 게 오니까 뭔가. 그렇죠. 네. 보통은 저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보통 이동하는 입자는 전자들이니까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 전자가 없으면 플러스. 네.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금속이 달라붙을까요? 안 달라붙을까요?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달라붙을 것 같은데요? 달라붙죠. 네. 달라붙죠. 네. 전자를 도망가게 했으니까 네. 가까운 쪽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이런 마스크 원리가 정전기식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먼지들을 네. 예, 이게 단순히 촘촘해서 입자를 걸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빨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정전기를 만드는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전기가 발생되는 상태, 약간의 마찰들로 인해서 자체적인 마찰들로 인해서 정전기가 발생되는 상태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래서 이런 입자들이 지나가다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여기에 저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털면 그러면 먼지들이 많이 나올까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겉부분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들도 그런 말입니다. 공장에서 먼지 모으는 것도 약간 정기적으로 막 맞습니다. 집진기도 집진기. 이런 정전기 방식을 이용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정전기 방식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들이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죠. 좀뭐 약간 요렇게. 쇠막대 같은 건가요? 약간 도체? 도체입니다. 쇠막대입니다. 쇠막대.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전체를 따지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수가 같으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잖아요.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고 싶으면 한쪽으로 몰아 넣은 다음에 얘를 전자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떼버리면 결국 한쪽에 마이너스가 몰려 있고 저쪽에 마이너스가 적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 쟤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뭐 검전기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만약 접하게 됐을 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학이랑 다르게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전기, 열, 뭐 이런 단어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서 어떤 자연에서 물려받은 이런 진화된 이 뇌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원일수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에 엔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물리 엔진으로 거듭나셨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물리 엔진. 오늘 물리 엔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붙여 볼게요.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붙이게 되면 전자들이 금방 들어오겠죠. 슉 돌아오겠죠. 최대한 원래 골고루 상태로 퍼져 있는 게 마이너스들끼리 서로 밀어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안정하게 분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공부를 이제 하게 시게 될 때 좀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중학생 때 V는 IR 뭐 이런 거에서 막 멘붕 와가지고 놨던 적이 있거든요. 고3 때까지 그 여파가 갔어요. 전기 단원 특기 시작할 때는 이런 시뮬레이션의 도움을 꼭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나도 시뮬레이션 했으면 전기. 그럼요. 지금 물리교사로서 있으실 수도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되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닮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닮으셔가지고 지금 네, 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그 알고리즘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랑 연관 검색어로 이제 그러니까 저도 과학하는 형님이 할 수 있었을지도 네.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우주인을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깝네요. 신성 X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네. 마찰 전기 시뮬레이션, 검전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뭐 전류의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좀 이용해 보길 권합니다. 그 주소 좀 이렇게 잘 알려주세요. 이거는 근데 네. 제 영업 비밀이고 엄청난 네. 이거 좀 알려드리기 싫어요. 아. 저만 알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아.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니까 특별히 이거 다른 데 공유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좀 큰일 납니다. 더 알고 싶다. 네, 이거는 진짜 학계에 커다란 파문이 될 거예요. 이거 수능 점수 평균 올라가는데 이거 참 알려드려도 되나? 네. 이동준의 자바 실험실. 그 조회수가 네. 많이 있는 네. PHT. 네. 예. 콜로라도 검색하면 대학교에서 되겠네요. 예. 기부 받아서 만든 그런 사이트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네. 이거 지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오늘 정리할게요. 원자의 구성 입자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왠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구성 입자 자체가 몇 개 없었죠? 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닌 것을 고르면 아 따로 과제가 나가나요? 네, 객관식. 아 네. 객관식으로 네, 네. 나갑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기. 이미 진부한 쇼가 된 거 아닙니까? 좀 다르게 등장. 보여. 네. 와. 옛날에 와. 약간의 얼룩 같다 그냥. 파로마. 팔로마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러면 친구들 오해합니다. 뭐시 팔로마? 추억의 파로마로 네. 등장해봤습니다. 파로마. 추억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세요. 아, 네. 없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파로마가 아주 무엇인지. 가물가물하거든요. 아, 엄청 오래된 광고죠. 배우가 누구였지? 옆에 예쁜 여배우가 나왔던 것 같아. 설 설? 설이었어요? 설현은 아니겠지? 송윤아. 성윤아. 송윤아였나? 성민아랑 누구랑 결혼했죠? 소영? 설경구 아니야? 고수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설이 나왔나 보다. 아, 기억이 잘 안 설경구랑 나는데. 결혼하고. 네. 영상에 나올 겁니다 지금. 아, 지금 그런가요? 나오고 아, 있을 네네. 거예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렌더링이 빨리 됐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저번에 우리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쭉 배웠거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오늘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와 정리. 정리하는 시간을 시간이죠.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라고 하니까 왠지 오늘 수업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다. 아닙니까?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문제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우리 친구들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어. 수업입니다. 실은 진짜 중요한 건 이론이죠. 우리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네, 오늘 또 학생 정말 중요한 건 문풀이죠. 네, 문제. 참 슬픕니다. 문풀이 제일 중요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자, 우리가 배웠던 건 이제 세 가지의 주기성을 봤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효핵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 세 가지 배웠었는데 우리 주기율표 상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형을 좀 보자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같은 족에서 유효핵전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족부터 족이 같으면 족 같네요. 같은 족이니까. 이기네요. 말씀 조심해 주시죠. 네. 족이 같으면 네. 어떻게 될까? 자, 원자 반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족이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족 같으면? 전자 껍질이 네, 족이 같을 때 같을 때. 아래로 네. 내려갈수록 네. 원자 반지름은 네. 전자 껍질이 커지니까 많아지니까 예. 많아지니까 전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커질 것 증가한다, 같아요. 뭐 커진다라고 하면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요? 작아지죠. 음, 떼내기 슈. 네. 떼내기 쉽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멀어지니까. 왜냐하면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에너지 준위 자체가 높아지니까 더 떼기 쉬운 거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화. 우리 같은 주기에서도 유효핵전화 얘기할 수는 있죠. 내려갈 때 어떻게 되죠? 유효핵전화. 우리 네네, 제트스타라고 예전에 정하겠습니다. 유효핵전화는 증가하겠죠. 예. 조금씩 증가한다 그랬죠. 네. 약간 좀 반대죠. 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유효핵전화 증가한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자 껍질이 더 에너지 준위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네. 얘기죠. 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반대가 되니까 헷갈리니까 이건 안 써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증가한다고 할 수 있죠. 증가.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그렇습니다. 양성자가 끌어당기는 양성자가 하나 늘어나고 전자가 또 하나 늘어나면서 이 반발력과 끌어당기는 힘이 경쟁하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좀 더 세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원자 반지는 어떻게 될까요?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니까 더 잘 생기니까 좀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예. 왜냐면 전자 껍질은 더 똑같은 센 힘으로, 상태니까 센 힘으로 얘는 감소할 거다라고 비교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는 예. 더 막 잘 끌어당기니까 이게 잘 떼기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많은 했는 에너지를 가해야 그렇죠. 예, 그렇죠. 어렵다고 했는데 네. 근데 약간 위 예, 아래 대체로 위 아래 예. 고마워 엑시드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조금씩 떨어지니까 대체로 얘는 증가. 대체로 증가하다는 게 좀 대체로. 저번에 대체로 대체로라는 증가.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좀 집어넣는 게 좀 더 확실하겠죠. 아주 잘 배우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A, B, C, D. A, B, C로 그러니까 어떤 원소인지 잘 안 줍니다. 우리 친구들 20분까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군지 뭐 알지 모를지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누군지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뭐 오늘 문제들이니까 빨리빨리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전화는 뭘까요? 뭘 보면 될까요? 핵전화. A와 B라니까. 원자 번호를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원자 번호가 핵전화니까 이거는 유효라는 말이 안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원자 번호가 큰 B가 클 것이다. 얘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유효 핵전화를 비교하라네요. C와 D를 비교하래요. 유효 핵전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갈수록 커지죠.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죠. 바로 D가 더 커야 된다라는 네. 얘기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유효 핵전화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세 번째로 원자 반지름 A와 C를 비교하고 있네요. 같은 족이죠? 네, 같은 족 같으면 족이 같으면 아래쪽이 아래쪽이 원자 번호 크면 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고. 이온 반지름은 이제 이온 반지름이에요. 원자 반지름이 아니라. 이런 바지요. 그러면 이제 요놈이 전자를 2개 얻은 상태니까, 그리고 요놈은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니까 둘 다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죠. 음. 네. 그때 바로 유효학전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액전화를 보는 건데 그 유효액전화 볼 때 요놈들이 지금 내용과 똑같은 전자 배치거든요. 네. 그럼 전자 배치는 똑같은데 여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배치는 똑같은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둘 사이에 핵전화가 다르죠. 네. B랑 C랑 누가 더 크냐면 C가 더 크니까 네. 전자 반발력은 동일한 상태에서 원자 핵의 전하량은 더 크니까 네. 더 잘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전하가 더 클수록 작아진다라고 했었죠. 등전자 이온이요. 이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했었죠. 전자가 똑같은 이온이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온 에너지 CD. 이거 우리 기억나시죠? 위, 아래, 네. 위, 아래, 고마워. 위까지가 고마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네. D. 저기 D 있네요. 여긴 C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걸 모르더라도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멀어서 클 거다. 웬만하면 올라갈게. 얼마나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제대로 잘 아시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크다 작다는 잘못하면 틀리겠네요. 이거 헷갈려요. 순간 헷갈리면 틀립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나와서 그렇지 이것도 안 주고 막 다른 식으로 주면은 또 헷갈립니다. 그래프로 주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그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력을 기르는데 좋은 문제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입자의 크기가 큰 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건 조금 어렵죠. 네. 다 원자도 아니고 다 이온도 아니고 와 이거 진짜 네. 외워야 되네요. 이거는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 얘들을 일단 거기 주기율표에다 써놓고 그렇습니다. 얘들 주기율표상에서 얘들 어디인지부터 일단 보자는 네. 거죠. 일단은 전부 다 2주기 아니면 3주기예요. 그리고 리튬은 여기 1쪽에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린은 또 2주기에 저기 끝에 17쪽에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황은 3주기에 여기 16쪽에 황이 있고요. CL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네들이 지금 얘는 이온이 됐고, 네. 얘도 마찬가지 이온이 돼버렸죠. 네.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제일 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일단 주기가 커야 되죠. 주기가 크면은 얘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황이. 생각할 수 있겠죠. 황이 일단은 황이 얘보다 큰데 황이 전자를 지금 얻어버렸어요. 얻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황보다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더 커지죠. 커져요. 왜냐면 전자 반발력이 커졌으니까. 가뜩이나 그냥 황도 큰데 황의 이온은 더 클 거다. 네. 그러니까 S2-가 더 클 거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봤더니 얘랑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같은 족이나 같은 주기끼리 비교할 수 있었죠. 네. 자, 그랬을 때 솔직히 리튬이었으면 플로린보다 더 컸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얘도 플로린보다 크고 얘도 플로린보다 크니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얘랑 비슷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리튬 플러스죠. 네. 얘는 전자 껍질을 하나 줄었어요. 하나가 없어져. 줄어들어 버렸죠. 작- 아예 작게 작기 때문에 완전 훅 줄어들죠. 그래서 플로린보다도 훨씬 작아지니까 네. 여기선 제일 작은 건 무조건 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거만 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데 저거는 당연히 이제 같은 같은 원자니까 같은 족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기만 커진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연결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연결점을 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걸 논리적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네.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만 잘 찾으면 되시겠습니다. 무슨 연결고리요? 아, 너와 네? 나의 연결고리. 아, 너와 연결. 이거 무슨 노래였죠, 이게? 나의 연결고리. 어디 노래 있었는데? 아, 연결고리 너와 맞죠? 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맞아. 이거 좀 제대로 된 영상으로 네. PD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친구랑 같이 네. 클립으로 친구 한번 쳐주세요. 직접이요? 네네. 네. 이따가 찍을 거니까. 집에 네. 그 아,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가지 집에 마세요. 그 저 뭐야 고무장갑 끼시고 얼굴에 이렇게 쓰시고. 아, 얼굴 쓰시고 마미손. 자, 세 번째 문제고 네 문제 총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는데 요놈들의 이온화 에너지가 큰 대로 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합니다. 또. 근데 지금 무슨 기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얘들이 아 SE 저게 누군지 오비탈, 얘들이 오비탈. 이게 지금 이 오비탈 전자배치거든요. 오비탈. 그러니까 이걸 보고 A, B, C, D가 누군지 좀 알아내라라는 거죠. 유추해라. 바닥 상태니까 유추할 수가 있어요. D가 제일 끝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 상태가 아니더라도 유추할 수 있어야죠. 왜 그럴까요? 바닥 바닥 상태가 상태가 아니더라도 전자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바닥 상태 아니에요. 전자가 몇 개 있다라는 건 원자 번호를 전자 알려주는 건데 번호. 대신에 바닥 상태라고 상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요 사이. 근데 바닥 상태로 주면 더 쉬워요. 왜냐면 얘들이 이것만 봐도 몇 주기 몇 쪽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배치 봤을 때 얘가 지금 2주기에서 끝나는 거죠. 원자 그 주 양자수가 2니까. 네. 얘 2주기야.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나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네? 라는 거죠. 그러면은 15족에 있는 놈이네. 네. 그러니까 2주기 15족이니까 누군가 잘 생각해보면 질소. 질소입니다. 오, 다 외우셨네요. 네. 대단하시네. 그 정도면. 그 다음에 저 리튬까지 외웠는데요. 많이 외우셨네요. 네. 네. 자, 그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요놈 보면 요놈이 2주기고 18쪽이죠? 네. 아, 얘놈 이 비활성 기체인 네온이네 네온, 라는 걸 알 수 네온 있고요. 사이즈. 요놈 봤으면 네온 다음에 이제 3주기에 첫 번째 있는 놈. 네. 네온 다음에 있는 놈이죠. 네. 나트륨이다. 나트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놈 보니까 얘 보고 딱 얘 나트륨 밑에 있는 놈이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뭐겠어요 이거는? 3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됩니다. SRP를 3이라는 같은 알루미늄. 주기니까 3주기 13족이니까 예, 알루미늄입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와. 네. 자, 이들 사이에 에너지윤이 알아보는 거니까 우리 이제 노래방 부르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네. 자, 위, 아래, 위, 아래. 고마워. 엑시드. 그다음에 뚝 떨어진 다음에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고마워. 엑시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가 2주기고 여기 3주기라고 생각하면 네. 지금 질소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여기에 질소가 있죠. 근데 네온은 저기 위에 있고요. 그 나트륨은 여기 있고 알루미늄은 여기 있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비교해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셔야 했으니까 네온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나트륨일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오늘 뭐 물리를 듣지 않는 친구도 있겠지만 선택하지 않아서 이제 물리가 지금 전기 단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전지가 나왔죠. 전지. 요즘에 이거 많이 선수를 쓰는 치시는군요. 그러네요. 많이 쓰는 전지죠. 이게 뭡니까?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핸드폰 각종 뭐 여러 가지 배터리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온 전지에서는 전원이 공급될 때 금속 이온이 전극 사이를 막 이동합니다. 전지의 원리가 바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지의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양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음극을 이루는 거 있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 이제 분리해주는 막이 하나 있고요.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용액이 있어요. 이 네 가지로 모든 전지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든 모든 종료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끝내라고 하네요. PC방과 같이 사람 많은 곳이나 노래방과 같이 밀폐된 곳에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이온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어떻게 잘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압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안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뭘 쓰냐면 리튬 이온 전지 쓰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건데 뭐 답부터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유추할 수 있는 건데 이온의 이동 능력이 가장 좋은 곳을 고르래요. 보니까 이온의 크기가 작고 전하가 작을수록 증가한대요. 이동 능력이. 그래서 리튬 이온을 그렇죠. 아. 네. 여기 보면은 누가 제일 작을 건지 보면 당연히 리튬 작죠. 왜냐면 리튬은 전자 껍질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미안합니다. 리튬은 전자 껍질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튬 이온은 원래 전자 껍질이 2개 있었지만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하나의 전자 껍질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을 겁니다. 그래서 예입니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온의 크기가 작고 전하가 작을수록 증가하느냐? 왜 그럴까요? 막을 이동해야 되네. 그렇죠. 막을 이동해야 되니까 작으면 좋고 일단 작으면 구멍 같은 구멍을 통과하는 게 잘 통과하겠죠. 두 번째로 왜 이 전하가 작을수록 잘 이동할까요? 전하가 큰 거랑 작은 거랑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서로 반발력 때문에 그런가? 이제 이 전하가 크면 주변에 있는 애들 잘 끌어당기겠죠. 애게 있잖아요. 애게 있으니까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얘가 무거워져요. 많이 끌고 다니니까. 물이나 아까 전에 이런 것들. 그 정전기 할 때 네. 정전기 대전이 많이 될수록 뭔가 잘 달라붙었잖아요. 그렇죠.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동. 그렇습니다. 그런 비슷하죠. 우리 물리들은 친구들은 좀 더 잘 이해하겠네요. 정말 물리가 도움되네요. 전 과목에 이게- 여기서 먼저 김생건 물리는 김생건 그럼 김생건가요? 먼저 선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이제 화학에서의 힘은 물리적인 힘은 거의 이 정전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거의 그 단어가 일맥상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리튬 이온이 제일 작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고 여기서 가장 이동 능력이 좋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데 신기한 게 그 네. 리튬이온 전지가 사실 그 2000년대 들어서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그 전에 90년대는까지만 해도 니카드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때는 그게 더 좋았나? 아니면 리튬이 사석이 어땠어요? 뭐 싼 것도 있고 그렇죠, 싼 것도 있고 리튬이 좀 솔직히 많진 않은 거거든요. 리튬이 좀 좀 희귀한 희귀한 금속이라서. 금속이라서 망간 전지도 있잖아요. 망간전지 저 있었죠. 어릴 때 바닷속 그 미래를 먹여 살린 미래 자원 해가지고 맞아, 망간이지. 망간 단계가 단계. 막그 캐내는 로봇 막 상상도 나오고 막 그렇죠. 지금은 망가니즈. 이제 망간이지라고 바뀌었죠. 지금은 망간 단계에 망자가 안 나오는. 다들 잊었나 봐요. 예. 어쨌든 뭐 더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연구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오래 달려야 되니까. 이 음극을 뭘로 쓰느냐, 소재를 뭘로 쓰느냐, 양극을 마찬가지로 소재를 뭘 쓰느냐. 지금 이제 양극을 리튬과 산소 결합한 걸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까라는 연구가 지금 엄청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이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두주자가 되겠죠. 미래 산업을 그렇죠. 이끌어가는 뭔가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열심히 좋은 걸 또 소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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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래 산업 전망까지 제시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콩이 박콩이다. 예, 콩이 콩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생명과학의 탄생.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콩까지다. 예. 뒤에 왜 이렇게 콩 사진을 놨을까요? 그렇죠. 제목이 보니까 그렇죠. 맨델. 그렇죠. 멘델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생명과학의 핵심 중에 핵심 대망의 예, 그 바로 유전 단원입니다. 그 단원. 네. 유전 여기서 유전은 그 기름 나오는 그 유전이 아니죠. 네. 네네. 네. 부모는 자식을 닮는가. 그렇죠? 네, 그런 유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멘델 법칙이 빠졌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미리 배우고 올라오는군요. 네. 그래서 아, 빠졌는데 근데 중학교 때 배웠다고 올라와서 고등학생이 멘델 법칙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나죠. 네. 그래서 이 멘델 법칙을 다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어버린 우리 멘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일깨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이 한 시간에 이 15분 만에 하는 게 전혀 거의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네네. 예, 좀 나눠봤습니다. 아, 예. 자, 오른쪽으로. 네. 이거 예, 콩깍지 하느라고 이거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자, 예, 먼저 우리가 멘델에 그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멘델 법칙을 발견한 예, 멘델. 예, 1822년생이시고요. 예, 1884년까지 예, 살아계셨고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요. 그렇죠. 우리 교과서에 항상 오스트리아의 수도사라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체코 사람이에요. 체코 사람. 왜냐면 태어난 곳도 체코고요. 그리고 멘델이 재직했던 수도원이 있는 곳이 그 지금 현재 체코입니다. 근데 왜 오스트리아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그 멘델이 살던 시기가 이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강한 국가였어요. 지금은 오스트리아 그냥 유럽에 있는 그냥 바이올린. 예, 바이올린 뭐 비엔나 뭐 모차르트 뭐 네.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이 나지만은 사실은 이 시기만 해도 1800년대만 해도 오스트리아가 엄청나게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오스트리아 hun가리 체코 일대를 다 자기 땅이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까지 1차 세계대전에 이제 패배하면서 아마 이렇게 그렇게 다 갈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역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 역사가 좀 복잡해 갖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지금은 체코예요. 체코에서 태어났고 체코에서 살았던. 물론 이제 제가 그 멘델을 다룬 책을 읽어 보니까 멘델이 독일어를 쓰는 지역에 태어나갔고 체코이지만 독일어를 쓰는 지역에 태어났고 오스트리아가 독일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 평생 독일어를 썼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땅이 그 지역이 체코니까 체코 사람이라고 해줘야 맞지 않을까요? 그 체코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우장춘 박사 같은 경우 일제시대에 좀 활동하시다가 했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활동했는데 만약에 뭐 일본어로 활동을 했다 그렇죠. 하더라도 일본 과학자다 이렇게 나오면은 좀 한국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쁠 거잖아요. 이거 체코에 낼 만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체코라는 체코라는 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라는 거 이제 여기 좀 오스트리아라는 걸 좀 이렇게 빼고 체코. 자, 수도사 뭘까요? 수도 고치는 분일까요? 아니. 예. 시간 오늘 넉넉하신 거고요. 네, 예, 요거 하면 끝이에요. 예, 너무 자잘하게 나누신 거 아니에요? 네, 일찍 끝내셨네요. 수도사. 네, 수도사. 수도사. 예,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예, 신분 도사. 네, 도사인가요? 도사 중에 짱인가요? 그러네요. 예, 예, 수도 고치는 분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신부님입니다. 가톨릭 신부님입니다. 네, 결혼을 안 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신부님이니까 결혼 안 하셨죠. 이분이 이게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부 집에 태어났고, 예, 또 공부를 하던 중에 고등학교 그때는 뭐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 이쪽에는 이제 김나지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그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갖고 이렇게 일을 못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어릴 때부터 잘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가난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부님이 되는 거죠. 신부님이 되면 이제 그 공부도 계속 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뭐 이제 직업도 이렇게 되는 거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돼서 계속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좀 잘했는데 이제 커서는 조금 공부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빈이잖아요. 그 빈 대학계를 지원을 했습니다. 빈 대학이 엄청난 대학이에요. 그 빈 대학 제가 그 여행 갔을 때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빈 대학을 딱 방문했었는데 가면은 들어가면은 딱 그 정문 그 건물은 되게 작아요. 막 우리나라는 뭐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이런 데 가면 엄청 크잖아요. 건물이 여러 개고. 근데 건물 별로 적어요. 그냥 저기 안양에 있는 뭐 고등학교 정도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등학교 건물 정도가 들어가면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건물이 압도가 됩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정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정원을 삥 둘러서 노벨상 수상자 흉상이 쫙 그 대학 출신 노벨상 수상자 흉상이 딱 있어요. 압도됩니다. 예, 압도됩니다. 뭐, 예, 뭐 막스 플랑크 뭐 이런 하여튼 예,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데인데, 하여튼 근데 이제 멘델 선생님은 그 빈 대학에 떨어지십니다.
전 모교라고 지금 한참 설명하신 줄 알았는데. 모교는 아니고 지원했다가 그 수도원의 지원을 받아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다가 지원했다가 떨어진 대학까지 이렇게 자세히 다루시면 오늘 얼마나 자세히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멘델이 있었던 재직했던 수도원이 그 오스트리아 브루노라고 하는 브루노?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마스? 체코의 브루노라고 브루노 마스. 예, 브루노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교사를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 일도 했었는데, 신부이면서. 네. 예. 그러면서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또 교사 시험을 봤거든요. 교수 시험. 예, 교사가 되는 교사 자격 시험을 봤는데 그걸 또 떨어져 갖고 이렇게 평생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교사 자격증을 결국 따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그 자격증이라든가 학벌 아무 소용 없다는 게 이렇게 이 전 세계 중학교만 나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멘델 법칙 배우잖아요. 전 세계에서 중학교만 나오면 이 멘델 이름이라는 이름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게 돼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학벌에 얽매이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다 떨어지신 분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나요? 아니 근데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장까지 했으니까 수도 원장이면 꽤 높은 직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수도원이니까 뭐 재산을 그 수도사니까 신부님이니까 재산을 뭐 굳이 물려줄 필요는 없고 그냥 수도원 재산으로 이렇게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뭐 지병을 좀 알았다고 하시긴 하는데 유전을 이제 연구하신 분이 유전적으로 물려주지 못했네요. 아 그렇죠. 그게 좀 좀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예. 그래도 조카하고 조카한테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1856년부터 완두를 이용한 유전 연구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수도원에서 그 전에 대학 가다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1856년부터 유전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농부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데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두콩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 저도 여기 멘델 수도원에 가봤는데 지금은 이 수도원 이름이 멘델 수도원으로 바뀌었어요. 아예. 예. 멘델 수도원 가봤는데 거기 이제 진짜 완두콩밭 있고 그때 모습 그대로인지 모르겠는데 완두콩밭 있고. 예, 완두를 기념으로 파나요? 제가 겨울에 가갖고 완두콩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예. 아마 기르고 있을 거예요. 기름은 팔지 않고 이제 완두콩 이렇게 볼 수 있게 그 안에다가 진짜 그냥 멘델 박물관처럼 해놨어요. 수도원인데. 쪼글쪼글한 거 그런 거. 네, 쪼글쪼글한 거, 뭐 둥근 거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한 거의 뭐 9년에 가까운 연구를 끝에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이제 논문을 냈는데 여기에 바로 그 위대한 멘델 법칙, 유전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멘델이 처음에 요 제목을 보면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잖아요. 원래 이 멘델이 진화론에도 관심이 있었대요. 근데 신부님이 진화론에 관심 있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가톨릭 교회가 다 이 진화를 반대했던 건 아니고 특히 요 중부 유럽 쪽에 요 체코나 뭐 오스트리아 이 중부 유럽 쪽에 그 성 아우스티스쿠스 그 수도회라고 하는 이제 수도회라고 하는 데서는 이게 학문적인 관심을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진화론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었잖아요. 대진화 말고 약간 그 소진화 같은. 아니요, 진화론 자체를 아마 그때 얘기를 그래요? 거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멘델 같은 경우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사실 진화론이 그 종의 기원이 나온 건 1859년에서 조금 뒤인데 그 전에도 이 얘기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당대에는 그래도 최신 유행하는 연구였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도 실제로 최근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요한 바오로 2세 때 그 교황이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진화론을 인정해갖고 그 가톨릭 신자들이 오히려 그 일반 그 비종교인들보다 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흘렀는데 어쨌든 자 이런 논문을 밝혀냈는데 근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멘델의 이 위대한 발견이. 왜냐면은 그 생물학자가 저도 생명과학 하니까 그런데 수학을 전혀 못해 수학을 못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때는 더 그래도 심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멘델은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뭐 3대1, 뭐 9대 3대 3대 이런 그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이게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생물에서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게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다른 생물학자들은 그 수학적인 방법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수학에서 간단한 비율 수식도 이해를 못한 이게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이분이 그 학위가 없잖아요. 학위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수도사니까. 그렇죠. 직업이 과학자가 아니라 전문 과학자가 아니라 또 신부님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안 알려졌다고 합니다. 막 알리려고 처음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막 그래서 그 다윈의 그 서재에도 보면은 멘델의 요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 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찌라시라고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다윈 같은 사람이 또 보고 했으면은 이게 아마 종의교원 진화론도가 아마 일찍 많이 더 발달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제 다윈도 몰랐던 거죠. 자, 어쨌든 1868년부터 수도원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수도원에 이제 계시는 신분 수도사들 이렇게 뭐 먹는 것도 챙기고 또 뭐 지방 이 브루노가 작은 도시니까 뭐 체코 제2의 도시라고 해도 아직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비하면 훨씬 작은 도시예요. 뭐 거기에 이제 뭐 기념식이나 있으면 이런 거 참석을 해야겠죠. 지방 유지잖아요. 이제 수도원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빠져서 아마 이 자신의 연구를 알릴 기회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884년에 여러 가지 그 당뇨병이라든가 신장병이라든가 콩팥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해졌고 이제 그 돌아가셨고요. 근데 이게 전혀 안 알려진 게 아니라 1900년 이게 또 연구가 있은 지 한 30몇 년 지나서 30여 년 지나서 1900년에 세 과학자 네덜란드의 더프리스 그리고 코렌스, 체르마크 이 세 과학자에 의해서 멘델 법칙이 발견돼서 이제 전 유럽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건 발견이 진짜 문헌에서 발견하는 거네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 더프리스가 이 달맞이 꽃을 이용한 유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899년에 이미 돌연변이에 관한 연구를 냈어요. 논문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유전 법칙 발견했다고 자기가 발견했다고 논문을 낸 거야. 얼마나 신났을까. 예,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멘델 법칙이나 더프리스 법칙 이런 식으로 알 뻔했어요. 그런데 코렌스가 그 같은 논문을 자기도 유전 법칙 발견했다고 자기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2달인가 3달인가 먼저 더프리스가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코렌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 오씨, 내가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먼저 발표해 해갖고 이거를 표절 시비를 걸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멘델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 사실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멘델 논문을 다 자기 걸로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게 이게 아름답게 막 그 멘델의 논문이 있었는데 이걸 대단하구나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름답게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 좀 내막이 있어요. 사건과 내막이 있어요. 진흙탕 싸움의 예, 결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발견해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그 더프리스 논문이 첫 1판에는 그 참고 문헌에 멘델 논문이 없는데 2판부터는 참고 문헌에 멘델 논문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체르마크는 멘델을 자기는 멘델을 기리기 위해서 논문을 내겠다 하면서 딱 조금 늦게 냈는데 이 멘델 발견이 이렇게 위대한 거다 하는 이제 논문을 낸 거예요. 얘가 진정한 승자네요. 근데 더프리스랑 코렌스는 나중에 다른 연구를 해서 많이 했는데 체르마크는 이거 말고는 특별한 논문이 없다고. 예. 예. 어쨌든 이 세 과학자에 의해서 멘델의 법칙이 발견되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고 금방 1910년에 체코의 브루노의 그 수도원 앞에 멘델 동상도 세워지고 그 수도원 앞에 이제 광장이 멘델 광장 세워지고 그 수도원 이름도 멘델 수도원으로 이름 바뀌고. 그래도 바로 인정을 받았네요. 네. 네, 그렇죠. 밝혀지고 나서. 네. 1905년에는 유전학이라는 학문도 생겼어요. 그 영국의 베이트슨이라고 하는 윌리엄 베이트슨이라는 과학자가 하나의 학문 분파를 네, 만든 그렇죠. 시초네요. 예, 시조가 됐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유전학을 우리가 그 멘델 법칙을 배우기 앞서 이 멘델의 유전학에 관련된 사용된 용어, 약간 일상생활 용어랑 다르기 때문에 유전학 용어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질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형질, 형이. 저 중학생 때요. 네, 예, 형질은 이제 유전되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뭐 둥근 거 주름진 거, 씨앗이 노란색이냐, 뭐 녹색이냐 이런 거 특징은 유전이 되죠. 유전 안 되는 특징은 뭐 내가 흉터가 있다거나 뭐 내 이마에 그 번개 모양 흉터가 있어 이런 거는 유전되지 않죠. 그런 건 형질이 아니고 유전되는 특징만 형질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표현형은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럼 겉으로 형질이랑 표현형 뭐가 달라요? 형질이 표현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 표현형은 그렇구나. 유전자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형질은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유전자형에서 겉으로 나온 거를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 겉으로 표현된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의 그 구성에 따라서 그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 유전자의 구성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둘 다 그래서 뭐, 형질 예. 중에 하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노란색 유전자, 뭐 녹색 유전자니, 뭐 노란색 유전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하거든요. 형질이 좀 더 포괄적인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형질이라는 거는 이제 대립형질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려고 그랬어요. 이 대립형질을 그냥 쓰려다 말았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되는 형질을 둥근과 주름지나 노란색이냐 녹색이냐 이런 대립되는 형질을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델 같은 경우는 완두콩의 대립형질을 잘 이용해서 아주 실험을 잘 한 거죠. 자, 여기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말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대립 유전자. 자, 이 대립 유전자는요, 대립 형질은 서로 반대되는 형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이 대립 유전자는 서로 반대되는 유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두 유전자, 한 개체에서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두 유전자, 한 개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요 대립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기 때문에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상동염색체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엄마한테 염색체 하나, 아빠한테 염색체 하나 이렇게 상동염체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 그 두 개씩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유전자를 두 개씩 받아요. 어떤 특정한 현질을 결정하는데 유전자를 두 개씩 가지게 됩니다. 그 두 유전자의 관계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둘 다 뭐 요거를 이제 그 라지아를 둥근 유전자, 스몰아를 주름진 유전자라고 하면은 둘 다 둥근 유전자를 가질 수도 있고 둘 다 주름진 유전자를 가질 수 있고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둘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전부 이 둘의 관계가 전부 대립 유전자입니다. 한 개체 안에 있는. 그 혈액형에서 왜 그 AO냐, 그쵸. AA냐 뭐 그게 예, 맞아요. 그런 사람의 혈액형. 그것도 대립 유전자죠. 대립 유전자 두 개에 의해서 어떤 혈액형인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 현재는요. 현재 정의는 좀 달라요. 이게 맨델 시절에는 염색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뭐 두 유전자니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딱 한마디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존재하는 유전자 이렇게 딱 간단하게 표시를 합니다. 상동 염체. 상동 염체는 뭐 우리가 맨델 법칙 끝난 다음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동형접합, 이형접합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대립 유전자를 두 개씩 가진다 그랬잖아요. 한 개체는 대립 유전자를 두 개씩 가지는데 이때 대립 유전자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 그랬는데 지금도 순종이라는 말씀 물론 쓰는데 순종 그리고 순종의 반대말 잡종이잖아요. 네. 잡종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잡종이 어감이 조금. 그래서 이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이제는. 특히 아. 막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는 이형접합, 동형접합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동형접합자 또는 동형접합은 같은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형접합은 두 대립 유전자가 다른 경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해 준 거죠. 자, 그리고 우성과 열성이 있습니다. 자, 우성과 열성은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동형접합의 두 부모가 부모를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나오는 형질 또는 자손에서 나오지 않는 형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조건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가진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부모가 서로 다른 대표 형질을 가져야 되고 둘 다 동형접합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손의 형질까지 봐야 되고 복잡해갖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요새는 그냥 이형접합일 때 딱 하나죠. 조건이 하나로 작아지잖아요. 자, 이형접합일 때 발현되면 우리가 우성이라 그러고요. 이형접합일 때 발현되지 않고 감춰지는 게 있어요. 또 그런 거를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인데 이게 우성이 우수한 거 아니고요. 열성이 열대한 거 아니고요. 우성이 더 많은 거 아니고요. 열성이 적은 거 아닙니다. 열성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열성이 더 좋은 형질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맞붙었을 때 이기는 애가 그냥 그렇죠. 그냥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그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형을 표시할 때요. 보통
우성을 앞에다 쓰고요. 열성을 뒤에다 쓰죠. 이형접합일 때는. 자, 그리고 표현형 같은 경우는요. 요게 우성 동형접합이랑 이형접합이랑은 표현형이 같거든요. 얘네들이 표현형이 같거든요. 얘네들이 표현형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현형을 이렇게 유전자형처럼 이렇게 기호로 써죠. 기호로 이렇게 라지 R 밑줄 이렇게 하면 표현형이 됩니다. 이거 두 개의 표현형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다음에 이제 분리의 법칙, 동의의 법칙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무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멘델 법칙 두 번째 시간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학